1979년 7월 1일, 인류의 생활 방식을 영원히 바꿀 혁명적 기기인 소니 워크맨이 세상에 등장하며 음악 감상의 오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워크맨이 대중에게 전해준 충격은 현대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문화적 충격과 비견될 정도로 강력하고 독보적이었습니다. 워크맨이 탄생하기 전까지 음악은 오직 집안의 거실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무거운 오디오 장치를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었던 지극히 제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소니는 이 작은 기계를 통해 사람들이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고 달리기를 하는 중에도 원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음악이 비로소 공간의 제약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워크맨은 1979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 4억 대가 판매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히트 상품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휴대용 음악기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시장 자체가 소니의 손에서 탄생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소니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가전을 넘어 누구나 한 번쯤 소유하고 싶어 했던 선망과 동경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에 소니 로고가 박힌 TV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집은 상당한 부잣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트리니트론이라 불리던 소니의 브라운관 TV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시 경쟁사 기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이고 선명한 화질을 대중에게 선사했습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소니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방송국의 표준 장비로 소니 베타캠이 사용되며 기술적 표준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니는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인 핸디캠을 개발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사진이 아닌 생생한 영상으로 남기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비싼 가격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찰나를 영상 기록으로 보존한다는 혁신적인 가치는 전 세계 수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소니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게임 시장에서도 1994년 플레이스테이션을 선보이며 닌텐도가 견고하게 지배하던 게임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저력과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후속작인 PSE는 역대 가장 많이 판매된 게임 콘솔로 기록되며 약 1억 5천만 대라는 경이적인 판매 수치를 달성해 소니를 제국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일본 경제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 소니는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이 지향해야 할 품질과 기술력의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영광을 상징하던 소니 앞에서 당시 삼성전자는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모든 면에서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분기 현재 글로벌 TV 시장의 왕좌는 점유율 17.9%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소니는 1.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상황은 더욱 참담하여 소니의 점유율은 전 세계 1% 미만으로 추락했고 이제는 소니가 폰을 만드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거대한 전자제국을 몰락하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삼성이 그 견고했던 소니의 벽을 넘을 수 있었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소니가 모든 분야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니의 진면목을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의 2024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약 1조 2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의 약 80% 수준에 달하는 수치로 결코 망한 회사가 내놓을 수 있는 성적이 아닙니다. 사실 소니는 눈에 보이는 가전 완제품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지배하는 콘텐츠와 부품의 거인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게임 산업을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은 1994년 첫 출시 이후 30년 넘게 콘솔 게임기 시장에 압도적인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PS 시리즈는 모델마다 1억 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달 들어오는 서비스 구독료만으로도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핵심인 이미지 센서는 사실 소니의 제품입니다.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의 점유율은 50%를 넘어서며 완제품 전쟁에서는 졌을지언정 전 세계 스마트폰의 눈은 소니가 만들고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분야에서도 소니는 12년 연속 풀프레임 부문 1위를 지키며 전문가용 광학기기 시장의 강자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니 뮤직은 세계 3대 음악 레이블 중 하나이며 영화사 소니 피처스는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가진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음악 스트리밍 시대가 오면서 저작권 수익은 오히려 늘어났고 마블 유니버스와 협업한 영화들은 소니에게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TV와 스마트폰은 삼성에 내줬지만 게임과 부품, 그리고 강력한 IP 기반의 엔터테인먼트로 주무대를 옮겨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토록 잘 나가던 소니가 주력 가전 시장에서 삼성에게 밀려나야 했을까요? 일본 경제계에서는 소니의 실패 원인을 일명 소니병이라 부르는데, 이는 조직이 비대해지며 생기는 대기업병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소니병의 가장 치명적인 증상은 1990년대 도입된 독립채산제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소니의 앞날을 가로막았습니다. TV, 음악, 게임 등 각 사업부가 별개의 회사처럼 운영되면서 초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서 간 장벽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서 간의 협력보다는 내부 경쟁에 매몰되면서 소니가 가진 그 엄청난 자산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 바로 애플 아이팟의 탄생인데, 당시 소니는 휴대용 기기 기술과 음악 레이블을 모두 가진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전자부서가 디지털 음악 기기를 만들려 할 때 음악부서는 CD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콘텐츠 협조를 거부하며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결국 부서 간의 이기주의와 높은 벽 때문에 소니는 아이팟이라는 혁신의 기회를 애플에게 고스란히 헌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니가 무너진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과거의 눈부신 성공이 독이 되어 돌아온 성공의 덫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트리니트론 TV가 40년 동안이나 세계를 제패하자 소니는 차세대 LCD 기술로의 전환이 필요 없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워크맨이 4억 대나 팔려나가는 신화를 쓰자 그들은 MP3라는 거대한 디지털 파도의 등장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압도적인 성공 경험이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일본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갈라파고스 현상으로, 이는 일본 전자산업 전체를 서서히 고립시켰습니다. 태평양의 외딴 섬 갈라파고스의 생태계처럼 일본 기업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자국 시장의 입맛에만 맞는 독자 진화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이 충분히 컸기에 소니는 일본 소비자만을 위한 디자인과 기능에 집착했고, 이는 결국 글로벌 트렌드와의 극심한 괴리를 낳았습니다. 세계 시장의 보편적 기준보다는 내수 시장의 정교함에만 몰두했던 그들은 아이폰이라는 글로벌 표준이 등장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소니병의 행태는 최근 하이브리드에 안주하다 전기차 전환에 뒤처졌던 도요타의 모습과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결국 소니병과 도요타병은 이름만 다를 뿐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의 판을 읽지 못한 자만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질병입니다. 이제 시간을 잠시 1969년으로 돌려보면 지금의 거인 삼성전자가 흑백 TV를 조립하던 보잘것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삼성은 독자 기술이 없어 일본 산효 전기의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이었으며, 소니에게는 배울 것 없는 까마득한 후발주자였습니다. 1970년대 삼성 직원들이 일본 출장을 가면 소니 공장 내부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당시 소니에게 삼성은 그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하청 생산지에 불과했기에 기술 이전은커녕 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서서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스승 소니와 그 뒤를 묵묵히 쫓으며 기술을 갈구하던 학생 삼성의 역사적인 격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던 후발주자는 35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을 거치며 소니가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의 변화가 아니라 전자산업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삼성은 19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니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뺏어오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TV 시장은 거대한 부피를 차지하던 브라운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얇은 평판 디스플레이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평판 TV 시장에는
가스방울로 빛을 내는 PDP와 액체 결정을 이용하는 LCD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PDP가 화질과 대형화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LCD가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갈림길에서 삼성과 소니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으며 삼성은 LCD의 잠재력을 믿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는 디스플레이라고 확신하며 TV와 노트북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초기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2001년 소니를 제치고 LCD 패널 생산량 세계 1위에 올라섰으며 완제품 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강력한 심장을 먼저 손에 넣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소니는 2004년 자존심을 굽히고 삼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패널 합작 법인인 SLCD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삼성이 소니 공장 문턱도 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소니가 삼성의 패널 없이는 TV를 못 만드는 처지가 된 것은 엄청난 역전이었습니다. 50대 50의 합작이었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핵심 부품인 패널 기술을 쥐고 있는 삼성에게 있었고 소니는 점차 기술 종속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던 순간에도 두 회사의 대응 속도는 극명하게 갈렸으며 이는 또 다른 비극적 격차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 소니 에릭슨은 여전히 피처폰의 성공에 안주하며 터치스크린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키보드 없이 어떻게 문자를 치느냐며 아이폰을 비웃던 소니와 달리 삼성은 2010년 갤럭시 S를 출시하며 안드로이드 진영에 빠르게 올라탔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직 계열화가 빛을 발했는데 이는 제품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스스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의 뇌인 AP부터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삼성의 각 사업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최적의 효율을 뽑아냈습니다. 설계를 직접 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는 애플의 방식과 달리 삼성은 설계부터 최종 생산까지 한 지붕 아래서 진행하며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부품 수급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시장의 변화에 맞춰 신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속도가 경쟁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러한 민첩함 덕분에 2013년 갤럭시 S사는 출시 단 한 달 만에 1000만 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안드로이드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가 존재감을 잃고 헤매는 동안 삼성은 부품과 완제품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애플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삼성전자와 소니의 연간 매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세계 전자산업의 정점이었던 소니의 연간 매출은 약 100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매출 규모 면에서 이미 삼성이 소니를 3배 이상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의 격차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삼성전자가 약 35조 원의 이익을 올릴 때 소니는 약 11조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삼성이 약 3배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969년 소니 공장 앞에서 부러운 듯 기념사진을 찍던 보잘것없던 삼성이 55년 만에 소니의 몸집을 3배나 추월한 것은 인류 경제사에서 기적과도 같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삼성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회사이기 때문에 소니와의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역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의 기술력과 점유율 면에서 밀리며 매우 힘겨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애플의 아이폰에 밀려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있었던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이 무결해서가 아니라 소니가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스스로의 관료주의와 자만심에 갇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소니가 삼성보다 한 발 앞서 LCD 기술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단행했다면 지금의 글로벌 TV 시장 판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니가 부서 간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워크맨의 하드웨어 기술과 소니 뮤직의 방대한 콘텐츠 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면 아이팟의 주인공은
애플이 아닌 소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만약을 가정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소니는 과거에 찬란했던 성공의 발목이 잡혀 제자리에 머물렀고 삼성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모든 것을 걸고 베팅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거대한 전환기에는 과거의 1등이 가진 막대한 자산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자 독이 될 수 있음을 소니의 사례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변화하는 판 위에서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새로운 트렌드를 유연하게 수용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며 이것이 바로 후발주자였던 삼성이 거인 소니를 추월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비록 소니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정밀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살아남았지만 전 세계 전자제품의 표준이라 불리던 그 위대한 명성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영광입니다. 소니가 겪은 이 비극적인 몰락의 과정은 단일 기업의 문제를 넘어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등 일본 가전산업 전체가 공동으로 겪으며 쇠퇴해간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 위해 지난 2022년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꿈꾸며 국가적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인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전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NTT 등 일본을 대표하는 8개의 거대 대기업이 연합하여 설립한 반도체 회사로 일본 전자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부활을 위한 최후의 희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2027년까지 2나노 미세공정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업계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단숨에 정점에 올라서려는 매우 파격적이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불확실한 반도체 전쟁에 무려 27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과거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이 마지막 도박이 성공하여 삼성과 TSMC를 꺾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라피더스의 내막과 그 가능성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삼성의 TV 시장 점유율 1위 기록은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결단과 압도적인 실행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부서 간의 높은 장벽을 허물지 못했던 소니의 실수는 오늘날 모든 기업이 경계해야 할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전 완제품 시장의 패권은 삼성에게 넘겨주었지만 소니는 이미지 센서와 같은 핵심 부품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을 필두로 한 게임 산업과 음악, 영화를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소니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승리는 부품과 완제품을 모두 장악하는 수직 계열화라는 전략적 선택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역시 파운드리 분야의 TSMC와 프리미엄 폰 시장의 애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정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려 27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2나노 반도체 양산이라는 매우 공격적이고도 위험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소니가 삼성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던 것처럼 미래의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일 양국의 기술 패권을 건 역사적인 대격돌이 다시 한번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시장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55년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1969년 소니 공장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삼성의 도약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니가 가졌던 창의적인 DNA와 삼성이 보여준 압도적인 속도 경쟁은 현대 기술 문명을 이끌어온 두 개의 거대한 축이자 인류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두 회사는 각기 다른 주무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며 또 다른 50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반도체 부활의 최후, 보루인 라피더스 프로젝트의 실체와 삼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들의 기술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소니와 삼성의 이야기가 깊은 통찰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기술의 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며 여러분의 지식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시간에 업로드될
일본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니와 삼성의 이 역사적인 역전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라피더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주 오래전부터 형편이 좋았던 친구에게 큰 돈을 믿고 빌려주었다가 그 친구가 여기저기서 빚을 지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드값은 연체되고 은행 대출마저 막혔는데 심지어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빌려준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런 불안한 심정으로 한 나라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상대는 바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믿음직한 빚쟁이로 통하며 일본의 국채는 금보다 안전하고 은행 예금보다 확실하다는 무한한 신뢰를 받아온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금융시장에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마침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를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이 숫자는 2007년에 해당 국채가 처음 발행된 이후 약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벽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금단의 구역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국채금리 하나가 올랐다고 나라가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이했던 2010년의 그리스 사례가 떠오릅니다. 당시 그리스 국민들은 은행에서 하루에 딱 60유로씩만 돈을 뽑을 수 있는 처참한 제한을 겪어야 했고 자기 돈인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해당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불안해하기 시작했으니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더 많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국채란 정부가 나라를 운영할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투자자들에게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하며 발행하는 일종의 국가공인 차용증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회사는 망해도 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국채를 사며 특히 노후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이나 대형 기관들은 원금을 잃을 걱정 없는 일본 국채를 선호해왔습니다. 40년 만기 국채를 산다는 것은 무려 40년 후에 원금 상환 약속을 믿고 돈을 맡기는 것인데 이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경제 형편이 나빠지면 이자를 더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듯이 나라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 보이면 투자자들은 국채 금리를 높여야만 지갑을 열게 됩니다. 결국 국채 금리의 급등은 시장이 일본의 나라 살림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일본의 신용체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20일에는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0.26%나 폭등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0.01%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채권 시장에서 하루 0.26%의 변동은 이전에 비해 20배 이상 크게 출렁인 셈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거대한 지진과 같습니다. 19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4%라는 마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일본 경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 만기뿐만 아니라 30년 만기 국채는 3.14%를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마저 2%를 넘어서면서 일본 국채 시장 전체가 동시에 통제 불능의 상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 같은 세계적인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헤드라인에 역사적 사상 최초의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곧 채권 가격의 폭락을 의미하므로 안전자산이라 믿고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평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짊어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빚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무려 260%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1년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의 2.6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1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부채 비율 120%, 우리나라의 57%와 비교해보면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진 것과 같은데 매달 월급을 받아도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빚 갚기는커녕 이자 감당조차 빠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죠. 현재 일본 정부는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오직 이자를 갚는 데만 쏟아붓고 있으며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4%까지 치솟았으니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고 나라 살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식품 세금을 낮추고 각종 지원을 늘리겠다는 달콤한 약속이지만 시장은 빚이 저렇게 많은데 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고, 시장에 국채가 흔하게 널리게 되면 물건값이 떨어지듯 국채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폭락하게 됩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공식과도 같기에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랜 시간 잠잠했던 일본은행이 마침내 금리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기 때문인데, 이는 일본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연초부터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공언했고, 이로써 일본이 수십 년간 고수해왔던 금리 0%의 시대, 즉 공짜 돈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모든 금리가 따라 오르게 되고, 국채 금리 역시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하지 못한 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손해를 보기 전에 미리 국채를 내다 팔고 있으며, 파는 사람만 많아지니 가격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역대급 부채, 무리한 재정 지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세 가지 거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일본 국채 시장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실 일본의 빚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동안은 일본 국민들이 자국 국채를 꾸준히 사주고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사들이며 억지로 금리를 억눌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국민의 저축은 한계에 다다랐고 일본은행조차 무한정 국채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십 년간 버텨왔던 방어벽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본 국채가 오르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본 투자자들이 가진 막대한 자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로 오랜 세월 저축한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 곳곳의 국채와 주식시장에 뿌려두었기에 그들의 움직임은 곧 세계 경제의 파도를 결정합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세계 금융시장에 진정한 검을 들이며 이들의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지구촌 경제가 요동칩니다. 그동안 일본 내금리가 거의 0%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본의 막대한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꾸준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국채금리가 4%까지 치솟게 된다면 일본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채도 4%나 이자를 주는데 뭐하러 남의 나라에 돈을 넣어? 라는 계산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빼기 시작한다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나라들은 즉각적인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오르며 주식시장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2024년 8월 전 세계 증시가 단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폭락했던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단 하루 만에 8% 넘게 빠지며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고 시장의 돈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기업들의 주가도 줄줄이 하락하며 전쟁이 난 것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폭락의 원인은 우리나라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0%에 가까운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빌린 돈의 이자가 거의 없으니 해외에서 조금만 이득을 봐도 큰 수익이 남는 구조였기에 수많은 글로벌 자금이 이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더 이상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고 수익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투자자들이 해외에 넣어두었던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남의 나라 금리 정책 변화 하나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국채 금리 폭등 현상이 바로 2024년 8월의 대폭락대와 매우 흡사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계속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규모 청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곧 2024년의 공포가 재현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일본 국채 금리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일본 국채 위기는 일본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이 거대한 일본발 경제 폭풍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상태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급격한 국채 위기가 당장 닥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약 5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약 4.5배나 높은 260%라는 압도적인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위험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한국의 재정 상태를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가 신용도 측면에서 일본보다 탄탄한 기초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우리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 수준 역시 시장의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일본처럼 하룻밤 사이에 금리가 폭등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위기를 완전히 남의 집 불구경하듯 지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 경로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일본 자본의 급격한 이동인데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할 때 한국 시장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대 자본인 일본의 투자금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 문제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요동치면 인접국인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도 덩달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아 통화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는 원화의 동반 약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불안해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팍팍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심리적 영향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옆 나라가 흔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본이 저 정도면 아시아 전체가 위험한 것 아니야 라는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의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러한 외부적인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우리 시장 역시 큰 파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비록 한국이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일본발 충격파가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다가올지도 모를 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벽 같았던 일본 국채라는 안전자산이 오늘의 위험 자산이 된 것처럼 금융시장에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국의 경제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며 우리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일본에서 벌어진 40년 만기 국채금리의 4% 돌파는 단순한 지표의 변화를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하루 만에 0.26%포인트나 뛰어올라 4.2%를 기록한 것은 채권 시장에서 평소 변동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유례없는 대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이 국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약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는 그동안 금보다 안전하고 은행 예금보다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든든한 금고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260%라는 압도적인 국가 부채는 이제 일본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와 나라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 계획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가 맞물리며 일본 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금리 상승은 과거 저금리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했던 그 기억은 일본의 정책 변화가 우리 주식시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57%로 일본에 비해 월등히 건전하지만 자본의 이동과 환율 불안이라는 파고는 여전히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 국채 위기가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일상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엔화 가치 하락과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 문제는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한 가장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때 아시아의 부러움을 샀던 일본 경제가 왜 이토록 활력을 잃었는지 한국 직장인들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본 은행이 고수해 온 0% 금리 시대의 종말이 일본 가계 부채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에 어떤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안전자산이 내일의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서 복잡하게 얽힌 일본 경제와 글로벌 금융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일본 경제의 실상을 파헤치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경제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함께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몸조리 잘하시고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경제 이야기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한 사건은 단순히 이웃나라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동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의 벽이라 불리던 4%의 붕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경제적 모순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GDP의 260%에 달하는 엄청난 빚을 진 일본이 이제는 이자를 갚기 위해 더 큰 빚을 내야 하는 절망적인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120%, 한국이 57%의 부채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일본의 상황은 이미 선진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2024년 8월 전 세계 증시를 단 하루 만에 얼어붙게 했던 공포를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정이 건전하고 국채 신뢰도가 높지만 일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엔화 가치의 불안정은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를 유도하며 이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우리 일상 속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의 위기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한 심리적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금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는 영원한 안전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한 이상 싼 이자로 전 세계를 누비던 일본의 공짜 돈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의 급등은 곧 채권 가격의 폭락을 의미하므로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거대 기관들의 자산 가치 하락은 전 세계적인 연쇄 충격을 예고합니다. 수십 년간 안전한 빚쟁이였던 일본이 왜 한순간에 시장의 의심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재정 정책의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국가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이 한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경제 위기가 실제 일본 직장인들의 지갑과 장바구니 물가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실생활의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임금 격차와 실제 생활 수준 비교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제적 방향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 뉴스 중에서도 우리 삶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추운 겨울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하고 평안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정교하고 예리한 시각으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